예, 이거 잠깐만요. 예, 예, 그 저는 아마 소개가 돼 있긴 할 텐데요. 예,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에서 대기 환경 및 기후변화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수업도 가르치고 있고, 예.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하는 분야는 이제 초미세먼지,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PM2.5라고 하죠. 예, 그 초미세먼지의 측정과 이제 모델링은 이제 특히 수용 모델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모델링해서 그 보건대학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건강 영양까지 보통 이제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역학적 연구뿐만이 아니라 독성학적 연구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의 상피세포의 미세먼지를 여러 화학 물질 이제 분석하고 저희가 수용 모델을 수용을 하면 이제 오염원 기여도 같은 것들이 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하고 실제로 독성 영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뭐 서울시의 사망률이나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들은 어떤 오염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그렇게 그런 연구들을 하면서 이제 초미세먼지 관련해서 대기 정책을 만들 때 어떤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를 단순히 이제 농도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건강 영향적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하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중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특히 이제 오늘 잠깐 자료를 좀 보여드리긴 할 텐데 과학원 과제로 이제 한중 공동 연구를 진행을 거의 이제 벌써 한 5년째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1단계가 한 3년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 관련된 결과를 오늘 조금 또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본강의로 들어가시죠. 예. 네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제목은 지금 대기환경연구소 관측 자료의 수용 모델 적용 사례라고 돼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기환경연구소 관측 자료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한중 공동연구에서 나온 중국의 세계도시 자료도 저희가 이제 수용 모델을 적용을 했었고 이 결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배경, 방법, 결과, 결론 순서로 좀 강의를 드리겠고요. 이거는 이미 다들 알고 계셔서 더 언급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한중 공동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중국이 2013년부터 17년까지 굉장히 강력한 대기오염 규제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보통 액션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액션 플랜의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한 5년 동안에 굉장히 PM2.5 농도도 많이 줄어들고 여기 좀 보시면은 그렇죠? 2013하고 17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고 실제로 이 측정된 결과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봐도 거의 33%, 32%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단순히 이제 2.5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베이징 지역의 배출량도 굉장히 많이 감소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SO2 같은 경우는 한 83% 정도 5년 만에 줄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낙스는 한 40%, BOC도 한 40%, PM2.5가 한 60% 정도 감소됐다고 보고 그것들의 각각 분야별 어느 정도의 배출량을 자기네들이 이제 감소를 시켰는지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요 논문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급격한 대기질 개선 노력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
라는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서는 그러면은 뭐 17년까지 이렇게 많이 줄였으니까 추후에는 뭐 별로 뭐 줄일 필요가 없느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중국에서도 측정하고 뭐 우리나라에서 측정하고 뭐 이런 노력을 저희가 이제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전히 고농도 사례는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연평균 기준이 15 마이크로그램 퍼 메타삼성인데 달성을 못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더 효과적인 저감 대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측정 자료를 활용을 해서 초미세먼지 오염원의 기여도가 어떻게 변하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염원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이런 뭐 중국의 뭐 베이징, 텐진, 뭐 허베이 지역도 그렇고 뭐 여기 뭐 양쯔 리버 델타 지역도 그렇고 펄 리버 델타 지역도 그렇고 꾸준히 PM 농도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것들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에도 고농도 사례가 발생을 하고 이게 또 뭐 하루 만에 싹 지나가는 날도 있고 이게 뭐 한 며칠씩 머물면서 굉장히 고농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날도 종종 뭐 발생을 하고 해서 이게 지금 원인이 뭔지를 이제 저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 두 가지 형태의 자료를 저희가 활용해서 수용 모델을 적용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권역별 실시간 자료가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축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오염원 기여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추이를 좀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PMF 수용 모델에 대해서는 아마 황인조 교수님께서 아마 네 번째 강의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그 기존의 PMF 수용 모델에서 뭐 이 dispersion normalized PMF라 그래서 그 기상 조건을 고려를 해서 PMF를 수행하는 그런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PMF라 그래서 그 오염원의 기여도의 불확도를 평가하는 그런 이제 모델들도 새롭게 이제 그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DMPMF하고 윈도우 PMF의 적용 사례를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고요. 예. 이건 아마 황인조 교수님이 언급을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한중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 3년 동안 측정한 그 세계 도시의 필터 자료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시간 자료가 아니고 그래서 보통 저희가 23시간 이제 필터 측정을 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화학종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수용 모델을 적용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이 PMF 수용 모델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을 좀 보여드리고 이런 통계 분석 결과에 의해서 국지적 오염원의 방향 분석이나 혹은 지역적 오염원이죠. 리저널 스케일에서의 잠재적 오염 가능 지역을 추적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리셉터 모델을 적용한 결과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용한 권역은 6개 권역이고요. 그 대기환경연구소에서 지금 집중 관측을 하고 있는 게 6개에서 지금 9개로 확대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는 좀 오래된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6개 권역을 일단 우선적으로 적용을 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뭐 거기서 실시간 PM2.5 질량 농도도 측정이 되고 있고 탄소 성분 중에서 유기탄소하고 원소탄소 측정이 되고 있고 이온 성분 중에는 여기 지금 적시되어 있는 이런 뭐 음이온과 양이온들이 실시간 측정이 되고 있고요. 미량 원소 분석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원소들이 지금 분석이 돼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 자료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치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 배경 지역에 해당하는 백령도, 그 다음에 수도권은 여기 지금 불광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부권은 여기 대전시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호남권은 보시면은 광주시 쪽에 있고요. 영남권은 울산시에 있고요. 울산광역시에 있고, 제주도는 여기 제주시의 애월 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6개 권역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3개 도시는 여기 지금 베이징이 그 6환 정도에 해당하는 약간 북동쪽, 그 베이징 센터에서 한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거기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이라고 이제 저희가 크리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 옥상에서 저희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3개 도시에서. 그래서 3채널 시스템을 사용해서 저희가 측정 분석을 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샘플 기간이 베이징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보시면은 바오딩은 여기 지금 이제 이거 탁구 트레이닝 센터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바오딩에 여기서 이제 측정을 하고 있고, 여기 2018년 4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베이징은 2017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롄 환경 모니터링 센터라 해서 우리나라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그 모니터링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측정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2018년 7월부터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마무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필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3채널 저용량 시료 채취기를 사용해서 여기 채널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다른 종의 그 필터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측정 분석되는 항목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테플론 필터는 질량 농도, 그 다음에 XRF 사용해서 미량 원소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PTFE 필터를 사용해서는 이온 성분을 저희가 측정 분석을 하고 있고요. 석영 필터는 이제 탄소 성분 중에서 올게닉 카본, 엘레멘탈 카본을 측정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분석 기기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울 지역, 여기 지금 이제 베이징 지역 같은 경우하고 다롄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고용량 시료 채취기를 사용해서 유기 성분도 분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서울 측정 지점인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2단계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또 한 4개 도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만 저희가 이제 대용량 시료 채취기를 사용해서 유기 성분 분석을 비극성, 극성에서 약 한 120종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올게닉 마커를 사용한다 그러죠. 그래서 유기 성분의 마커를 사용해서 또 수용 모델을 지금 분석을 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을. 그리고 아마 이거는 황인조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데이터 결측 기간 처리, 그 다음에 월별 MDL 적용, 그 다음에 중복 성분이나 이상치 처리, 그 다음에 물리화학적 의미 고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과학원 과제로 이 수용 모델, 특히 PMF의 가이드라인을 그 제공하는 그 용역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 연구 책임자는 이대저 김용표 교수님이셨고요. 그래서 아마 그 보고서가 아마 과학원의 사이트에 올라가 있을 거라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거기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그 대기환경연구소 자료 같은 경우는 월별 블랭크 값을 제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수용 모델을 수행을 하시려면은 과학원에 이제 그 각 성분별 월별 블랭크 값을 좀 달라고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지 않으시면 그냥 농도 자료만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요 값을 사용해서 MDL을 계산해서 적용을 합니다. 이거는 좀 이따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만약 이게 그 농도값이 MDL 이하의 값인 경우는 그 MDL 값에 0.5를 곱한 거를 농도 자료로 쓰고요. 그 다음에 수용 모델은 이제 PMF 모델은 불확도 매트릭스도 필요한데 그 언설턴티 같은 경우는 그 MDL의 6분의 5를 곱해서 그 언설턴티를 계산을 해서 대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중복 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설페이트 같은 경우 XRF에서도 분석이 되고 설퍼로 그다음에 그 IC에서도 이제 설페이트로 분석이 되니까 이 두 물질 중에서 한 물질을 선택을 합니다. 보통 저희는 요 이온 성분을 선택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상치 같은 경우는 이제 PMF 모델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보시면 수행하기 전에 이제 그런 그 시계열 분석 같은 것들을 다 툴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각 농도별로, 그러니까 각 물질별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시면은 이상하게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뭐 시간이 이렇게 단시간 존재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정 기간마다 이렇게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나중에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과학원에서 그 분석기의 QA/QC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스파이크를 하면서 이제 측정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리화학적 의미는 그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온 밸런스하고 매스 클로저, 그 다음에 뭐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0.2 이하인 물질들은 뭐 배드 스피시즈로 삭제한다. 그래서 이게 좀 오늘 한 1시간 정도인데요. 중간중간에 이게 왜냐하면 이게 듣다가 또 질문을 이렇게 해놓으셨다가 또 놓치실 수가 있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온 밸런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암모늄하고 설페이트하고 나이트레이트만 사용해서 당량으로 이온 밸런스를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요 이온 밸런스를 100% 만족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0%를 벗어나는 시료는 지금 저희가 삭제를 해서 모델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온 밸런스가 0.5에서 1.5 사이 구간만 저희가 고려를 한다. 그 다음에 매스 클로저 같은 경우는 성분의 합,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PM2.5의 질량, 측정된 질량 농도 분에 거기 지금 저희가 수용 모델에 사용하는 모든 화학 물질을 다 더했을 때 그 비율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이 다 됐다면 사실 이게 이제 100% 그죠? 질량 농도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저희가 OC를 측정하기 때문에 OM을 분석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 그래서 그런 매스 클로저를 사용을 해서 그 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의 플러스 마이너스 50%를 벗어나는 시료는 저희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의 0.5, 평균의 1.5 구간만 저희가 고려해서 수용 모델을 수행하고 있다. 요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용 모델 가이드라인에도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검출한계 계산은 여기 보신 바와 같이 N개의 시료를 반복 측정하여 얻은 결과에 표준 편차의 99%의 신뢰도에 해당하는 T 분포 값을 곱한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MDL 방법 MDL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N개 시료에서 N-1 그다음에 99% 신뢰도를 적용하고요. 거기서 T 분포값에 해당하는 여기 쭉 나와 있는 이 값을 곱해서 MDL을 사용을 하고요. 입력 자료의 불확도는 그 실제로 제공되는 혹은 뭐 여러분들이 분석하시는 화학종의 그 농도에다가 0.1을 곱해서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위에서 구한 요 MDL에 0.5를 곱해서 제곱을 해서 요 전체에 대한 루트를 씌운 값이 결국은 입력 자료의 불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농도에 해당하는 불확도 매트릭스도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다 작성을 하셔서
해야 이제 모델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그거는 아마 해보신 분들은 다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마 새롭게 소개를 해드리는 여기 지금 보면은 뭐 Dispersion Normalized PMF라 해서 저희가 DNPMF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여기 지금 보면은 Ventilation Coefficient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뭐 환기 계수가 되겠죠. 이 환기 계수를 거기 해당하는 혼합고하고 풍속 자료를 사용해서 이 혼합고 곱하기 풍속을 해서 그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환기계수를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출된 환기계수를 활용해서 입력 자료를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시게 되는데 입력 자료는 어떻게 만드시냐 하면은 거기 지금 원래 지금 이제 제공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분석하신 농도가 있겠죠. 화학종에. 농도 곱하기 그 여러분들이 지금 모델을 수행하고자 하는 전체 기간에 이 벤틸레이션 코에피션트의 평균 분의 그 시간에 해당하는 혹은 그 샘플에 해당하는 벤틸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이렇게 그렇죠? 분자에 넣어서 요 농도를 다시 계산을 합니다. 이제 결국은 벤틸레이션 코에피션트가 고려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디스퍼션으로 표준화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기상 자료가 고려가 된 농도 자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자료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용 모델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농도 매트릭스도 새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불합도 매트릭스도 새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모델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 기여도, 그러니까 그 G 매트릭스에 해당하는데 그 기여도에다가 다시 이제 그 여기 고려했던 요 BC를 언노멀라이즈 시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나눠줍니다. 나눠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걸 왜 나눠주냐 하면은 그 이렇게 다시 나눠줘야 실제로 측정된 PM2.5 농도랑 이게 매칭이 되기 때문에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수고를 하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실제로 이제 그 기상 현상에 의한 뭐 혼합도가 높을 때 혹은 풍속이 되게 빠를 때 실제로 이제 그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도가 낮아지겠죠. 실제로 이미션 스트렝스는 일정하다고 생각해도 그 기상현상 때문에 이 수용체 지점에서의 농도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 기상을 고려를 해서 이제 모델을 수행하면은 실제로 기상에 의한 영향은 배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형태의 그 PMF 모델이다라고 고려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9년에 수도권 자료를 활용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저 믹싱, 여기 저 혼합보 자료가 뭐 보통 뭐 하이스플릿에 뭐 거기 이제 뭐 시간별 혼합보 자료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저 서울대 쪽 김상우 교수님께서 라이다를 활용을 하셔서 계속 측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다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믹싱 하이트죠. 혼합보는 저희가 서울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 지역만 저희가 자료를 활용해서 2019년에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존의 PMF 모델에 비해서 여기 이제 이런 그 벤틸레이션 코에피션트가 고려가 되니까 기상의 영향에 의한 것들이 이제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 그 이미션 스트렝스에 의한 그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또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PMF 모델은 이제 저희가 윈도우 PMF라고 하는데 요거는 예를 들어 뭐 입력 자료를 2주 단위로 그러니까 14일이죠. 2주 단위로 하루마다 옮기면서 구성을 한다. 뭐 예를 들어 뭐 세트 1은
1년 이제 2020년이죠. 2020년 1월 15일부터 1월 29일까지. 세트 2는 그 다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1월 16일부터 또 14일. 세트 3는 1월 17일부터 또 14일. 이렇게 해서 원하는 기간에 이 세트 수가 이제 도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세트 수만큼 수용몰 PMF를 따로따로 수행을 합니다.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오염원의 기여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중첩돼서 몇 개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 이 일정한 날짜에 대해서 이게 중복돼서 수행이 되는 날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되면은 오염원의 기여도가 요 5개 결과를 평균한 결과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평균한 어떤 결과가 나오다 보면은 결국은 오염원 기여도는 불확도가 없느냐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PMF 모델에서. 근데 이런 윈도우 PMF를 사용하시면 이제 그런 그 오염원 기여도의 불확도까지도 평가가 됩니다. 가능하고 특히 이제 이게 하루마다 옮겨져서 특정 날에 추가되는 오염원들이 추가로 도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이 춘절 기간 동안에 그 불꽃놀이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거든요. 그 영향이 실제로 장거리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그게 뭐 365일 중에 한 효과가 한 하루 정도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전체 그 365일에 대한 수용물 PMF를 수행을 하면은 그 불꽃놀이에 영향이 되는 오염원들이 잘 안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졸브가 잘 안 돼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루씩 이틀씩 발생하는 그런 오염원들은 아예 저희가 PMF 모델 수행할 때 제외시키고 모델을 수행을 하거든요. 특히 황사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이제 이런 윈도우 PMF를 사용하면은 그런 모델, 그런 이제 그 독특하게 특정 날에 추가되는 오염원들이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0 아마 잘못됐는데 2020년 자료를 활용을 했어요. 활용해서 그 중국의 춘절 기간을 포함해서 그걸 기점으로 입력 자료 세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6개 세트로 구성을 해서 모델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국의 필터 자료를 저희가 통계 분석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통계 분석을 하고 나서 국내 영향이 있는 것들, 국외 영향이 있는 것들을 좀 오염원들을 좀 분리를 해서 뭐 CPF를 사용해서 실제로 이런 그 오염원 가능 지역의 방향 분석이 맞는지 저희가 이제 분석해낸 PMF 결과를 이제 검증하는 단계에서 이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국외 영향이 큰 것들은 이제 그 잠재적 오염 가능 지역을 이렇게 뭐 3개 도시에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조인트 PSF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어떤 오염원 가능 지역이 존재하는지를 추적을 했고요. 통계 분석은 이제 저희가 중국 같은 경우는 뭐 4계절을 나누는 것보다는 남방, 비남방 기간에 대해서 그 각각의 오염원 기여도를 통계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통계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냐 안 다르냐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그 랭크섬 테스트라고 해서 만 위튼이 그 랭크섬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관성 분석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상관성 분석 결과 상관성이 낮은 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각각의 영향이 있겠구나. 그 다음에 상관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장거리 이동돼서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따로따로 저희 분석을 한 거고요. 뭐 CPF하고 조인트 PSF는 아마 황인조 교수님이 소개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PMF 모델의 그 기여도 결과에다가 풍속 풍향 자료를 붙여서 그 오염원이 어디서 오는지 방향성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웨더 자료는 여기를 사용했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가까운 공항이 있으면은 공항의 기상 자료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 뭐 이런 자료들을 사용하시면 제일 정확하고요. 그게 없으면 이제 이런 사이트 들어가셔서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고, 조인트 PSF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떤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격자별로 계산하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전체 도착점 개수분의 고농도를 발생시키는 날에 관측된 도착점 개수, 엔드포인트 수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런 그 가중치를 부여를 해서 다시 계산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지역별의 그런 그 결과를 이렇게 조인트를 해서 합으로 계산을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조인트 PSF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했고요. 요건 이제 이 슬라이드부터 이제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도권 같은 경우 여기 수도권 나오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백령권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학원에서 이 자료를 받아서 시계열 분석을 좀 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영남권은 2014년부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PM2.5 농도가 권역별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고농도도 조금씩 줄어들고, 이건 저희가 월 평균을 지금 그려드린 겁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거는 이제 눈으로 봐도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되게 특징적인 게 설페이트 같은 경우도 뭐 비슷비슷하다가 한 2015년부터 이렇게 꾸준히 이것도 이제 농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나이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아니죠. 이게 오히려 최근에 오면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OC하고 EC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엘레멘탈 카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크라스탈 엘러먼트는 뭐 이것도 꾸준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넌 크라스탈 엘러먼트가 보통 이제 인위적인 오염원에서 기인한 원소 성분 같은 경우인데, 요거는 이제 산업 공정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줄어들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특정 기간은 굉장히 또 높아지는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중부권 같은 경우 여기 2016년에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아마 특정 오염원이 새로 만들어졌든지 아니면은 뭐 뭔가 그 사이트에 문제가 있든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이 장기간에 의한 이제 그 트렌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자료가 한 9년 정도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수용 모델, PMF 모델을 사용해서 각각의 오염원을 도출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오염원의 종류가 지금 여기 보시면 한 9가지 정도고요. 뭐 세컨더리 설페이트, 뭐 세컨더리 나이트레이트, 그다음에 뭐 소각, 인시너레이터, 그다음에 생물성 연소,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기름 연소, 그다음에 그 토양, 그다음에 산업 공정, 그다음에 그 석탄 연소. 이게 보시면은 딱 눈으로 보이시는 것 같이 세컨더리 나이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일정하죠. 그리고 이게 약간 월별 저거기 때문에 이 계절적 영향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고, 설페이트 같은 경우도 뭐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뭐 아주 그렇게 뭐 특이하게 줄어들고 있는 경향은 안 보입니다. 근데 지금 모바일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지금 호남권이 이렇게 보면 이 파란색인데요. 조금씩 줄어들죠. 그 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딱히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뭐한데 여전히 뭐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
생물성 연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게 이게 최근에 오면서 이게 뭐 줄어들질 않고 저희가 노천 소각도 금지시키고 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렇게 그 기여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 예, 농도 수준도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그 생물성 연소 오염원이 수도권 지역에 뭐가 있을까? 예,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지금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존 PMF하고 그 DMPMF하고의 결과를 또 비교해 봤습니다. 보시면은 오염원은 동일하게 추출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DMPMF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각각의 오염원의 그 뭐 소스 프로파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여기 지금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는 거에 비어 있는 거는 요게 저희가 이제 에러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그 컨피던스 인터벌로 상한 하한선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가 비어 있는 요거가 예를 들어 인터벌이 이렇게 높으면 이거는 이제 요 오염원에 대한 마커 성분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세컨더리 나이트레이트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암모늄하고 나이트레이트가 여기 지금 그 에러 에스티메이션의 요 컨피던스 인터벌이 굉장히 작죠. 예, 그럼 요게 이제 마커 성분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세컨더리 나이트레이트는 암모늄 나이트레이트도 굉장히 유의하게 기여를 하지만 OC, EC도 유의하게 기여하는 것을 아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에러 에스티메이션을 하시면은 실제로 마커 성분들이 제대로 잘 분리가 됐는지, 그다음에 그 오염원을 명명할 때 그 명칭이 맞을지 안 맞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에러 에스티메이션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소스 프로파일 자체도 언설턴티가 존재하는데 그 언설턴티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게 요 에러 에스티메이션이고요. 이게 PMF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에러 에스티메이션이 있고 뭐죠? 그 부스트랩이 있고 이 두 개를 결합한 형태가 있고. 근데 저희는 이제 주로 그 로테이셔널 앰비규어티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에러 에스티메이션을 많이 수행을 하고요. 여기는 지금 그 결과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까만 여기 지금 요 점에 해당하죠. 서클에 해당하는 거는 요 성분이 요 오염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 설명을 하느냐. 예를 들어 지금 세컨더리 나이트레이트에서 나이트레이트는 요쪽으로 가시면은 요 세컨더리 나이트레이트 오염원에 대해서 한 80%를 설명을 합니다. 요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런 것들을 보고 이제 이게 어떤 오염원인지를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는 뭐 OCC하고 그다음에 뭐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나 타이어 마모에서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뭐 그 윤활제에서 나오는 것들 성분이 뭐 여기 철, 뭐 구리, 징크 이런 것들이 유의하게 나오죠. 그다음에 칼슘하고 타이타늄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동차의 오염원이구나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바이오매스 버닝은 잘 아시겠지만 OCC도 굉장히 중요한 마커이고 여기 이제 포타슘, K 플러스도 굉장히 중요한 마커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바이오매스 버닝의 경우는 요 포타슘이 요 오염원을 설명하는 게 거의 100%입니다. 뭐 거의 뭐 완벽하게 얘는 그 바이오매스 버닝이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요령으로 이제 저희가 오염원들을 명명을 하고 그것들이 실제로 몇 퍼센트 기여하는지 여기 지금 보면은 평균 기여도를 여기 지금 표시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이 그 질량 농도에는 얼마만큼 기여하는지를 또 그 농도 기준으로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PMF 결과하고 DMPMF 결과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것들도 있고 꽤 차이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뭐 월별로 그다음에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지금 보면은 차이가 별로 없는 것들도 있는데 좀 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파란색은 PMF, 그다음에
dispersion normalized 된 PMF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좀 비교를 해놨는데 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들은 딱 언뜻 보시기로 여기 지금 뭐 인더스트리 소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오일 컨버스천, 그죠?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모바일 소스, 이런 것들이 좀 DMPMF가 좀 더 낮게 이제 기여도를 평가를 하고 있고요. 세컨더리 나이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DMPMF가 또 높게 이 에스티메이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상 현상을 고려를 해서 수용 모델을 돌렸을 때는 이제 조금씩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걸 저희가 이제 또 그 시간별로, 왜냐면 시간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일별로도 이제 봤습니다. 뭐 예상하신 대로 자동차 기여도 같은 경우는 러시아어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냥 기존의 PMF에 비해서 DMPMF가 조금 낮게 컨트리뷰션이 에스티메이트 되죠. 예. 이 이유를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요 러시아어에 해당하는 요 아침 출근 시간대하고 저녁 퇴근 시간대 믹싱 하이트가 기본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벤틸레이션 코에피션트 자체가 낮기 때문에, 작아지기 때문에 이 농도 자체가 작아진 농도를 가지고 저희가 수용 모델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기여도가 조금씩 낮게 평가가 되는 거죠. 예.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그 믹싱 하이트가 낮은 상태 혹은 풍속이 낮은 상태에서 공기가 정체됐을 때는 당연히 수용 지점에서의 농도가 높게 측정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기상 현상을 고려를 하면은 보다 현실적으로 오염원의 그 기여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좀 리얼리스틱하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모바일 소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세컨더리 나이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로 낮 시간대에 이렇게 높아지니까 그 영향이 아주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차이가 많이 나죠. 주로 낮 시간대 활동이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그 기상 현상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게 주중 주말 이펙트를 보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뭐 요일별로도 기여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뭐 예상한 대로 모바일 소스 같은 경우는 뭐 휴일에 뭐 그렇게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뭐 평일에 비해서 뭐 이렇게 목요일, 금요일에 좀 낮아졌다가 오히려 주말에 또 올라가고. 근데 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토요일, 일요일이 현격하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PMF 모델이 잘 수행이 됐구나 하는 걸 이제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윈도우 PMF의 소스 프로파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개 세트로 구성된 입력 자료를 사용해서 저희가 PMF를 수행을 했고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요게 이제 그 6개 세트의 평균입니다. 예, 소스 프로파일의 그 평균을 보여주는데요. 그다음에 요 뭐 박스 플랫이죠. 보여드리면은 여기 지금 예를 들어 설페이트 같은 경우는 암모늄하고 설페이트가 마커 성분인데 이게 굉장히 그 평균에서 보여줘도 굉장히 이렇게 폭이 굉장히 내로하죠.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잘 그 윈도우 PMF 결과에 의해서도 불확도가 소스 프로파일 자체도 별로 없구나. 그러니까 잘 마커 성분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구나. 그다음에 이 오염원에 해당하는 마커 성분들은 도대체 어떤 성분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데 소스 프로파일 그림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세트별 결과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트 1에서 세트 6까지 쭉 보여드리는데 보시면은 같은 오염원에 대해서 기여도가 이렇게 뭐 세트별로 차이가 심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그렇긴 한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 중국의 춘절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요 2월 1일 7시부터 이제 이 중국의 춘절에 의한 그 불꽃놀이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그래서 요
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세트가 지금 아마 제 기억으로는 5, 6인데 요 5, 6기간 동안은 이게 세컨더리 나이트레이트하고 설페이트하고 구분이 안 되고요. 바이오매스 버닝에 설페이트가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런 특징이 좀 있더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공통적으로 다 오염원이 분리가 됐고 특히 이제 세트 5, 6에서는 요 파이어워크에 해당하는 오염원이 추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이어워크가 가장 높은 날인 2월 1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든 세트가 포함되어 있는 1월 25일에 대해서 이제 박스 플랫을 좀 그려봤더니 이게 그 모든 세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보시면은 요 이제 각각의 오염원의 기여도의 그 소위 말하는 컨피던스 인터벌입니다. 보시면은 요 박스 위에 숫자는 이제 표준 편차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로컬 소스에 해당하는 오염원들은 기여도의 불확도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뭐 인더스트리, 뭐 모바일, 뭐 이런 것들, 오일 컨버스천,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작게 나타나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세컨더리 나이트레이트, 설페이트, 바이오매스 버닝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풍속에도 영향을 많이 받지만 장거리 이동에서 보통 들어오는 오염원들이거든요. 그런 경우 지금 보시면은 윈도우 PMF 결과를 보시면은 이 불확도가 좀 크게 나타납니다. 이런 영향들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파이어워크가 포함되어 있는 중국의 이제 그 불꽃놀이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 파이어워크는 상대적으로 시그널이 워낙 정확하니까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다른 오염원들은 기본적으로 이 불확도가 굉장히 커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게 이제 원래 그 파이어워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세트랑 워낙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윈도우 PMF를 사용하면은 그런 이제 그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것들을 추적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런 영향도 도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파이어워크 기간 동안에 요 파이어워크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죠. 이게 한 5 정도 나타내거든요. 평상시는 뭐 거의 없다가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영향이 실제로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국 세계 도시의 화학 성분 농도 시계열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PM 농도가 여기 중국의 기준은 24시간 평균 75 마이크로그램 per 메타삼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넘는 날 보시면 그 공통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이런 화학 성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고농도 이벤트일 때.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고농도 사례가 세계 도시에서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게 보시면은 요 월을 보시면 주로 이제 난방 기간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구나 이런 특징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 중국 자료를 분석할 때는 사계절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난방 기간하고 비난방 기간으로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유의하겠구나.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지금 고농도를 보시면은 세계 도시 모두에서 뭐 황산염, 암모늄, 유기탄소, 질산염, 무기탄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PMF 모델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징, 바오딩, 다렌에 대해서 측정 자료하고 PMF 모델을 수행한 그 자료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잘 모사가 됐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도시에 대해서 이제 수용 모델을 수행한 결과를 오염원하고 그다음에 그 기여도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데요. 특징적인 게 지금 보시면은 바우딩에 여기 지금 바이오매스 버닝하고 레지던셜 히팅이 같이 나타나는 오염원이 있는데 이 기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래서 굉장히 이게 바우딩이 베이징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굉장히 오염된 도시라는 걸 알 수 있고 여전히 이게
지금 규제가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영향이 실제로 베이징에 영향을 또 미치고 이 계절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고, 요 마커 성분이나 요것도 다 에러 에스티메이션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모델이 수행이 됐고, 그 결과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걸 이제 저희가 특징적으로 아까 이제 고농도 사례일 때 어떤 오염원들이 실제로 높게 기여하느냐, 이것들을 이제 도시별로 까만색은 베이징, 파란색은 바오딩, 빨간색은 다렌인데, 지금 바이오매스 버닝 같은 경우는 바오딩이 거의 20 마이크로그램 정도 여기 기여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높게 기여한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커 성분들이 잘 도출이 되었고, 아까 그 성분별로 농도 자료를 드린 거랑 지금 이 오염원 PMF를 수행한 이 오염원의 기여도랑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질량 농도가 고농도를 발생했을 때 요런 오염원들이 굉장히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겨울에 뭐 2차 황산염, 자동차, 생물성 연소 오염원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과연 난방기간과 비난방기간을 비교했을 때 각 도시별로 어떤 오염원들이 유의하게 높게 기여하느냐라고 봤더니 세계 도시 공통적으로 일단 질량 농도는 다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오염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여기 보시면은 2차 질산염 같은 경우가 베이징이 좀 유의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생물성 연소 같은 경우는 바오딩이 난방기간에 월등하게 높아지고, 다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베이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물론 기여도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베이징 같은 경우는 바이오매스 버닝이 난방기간에 한 20 정도 평균 기여하는데, 바오딩은 지금 한 150. 그러니까 이건 저희도 이게 분석해보고 놀래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바오딩은 여전히 지금 굉장히 좀 겨울철에 뭐 마구 연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난방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들이 굉장히 독특하게 나타나는 지역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기름 연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베이징도 그렇고 여기 다렌도 그렇고 바오딩도 그렇고 이 비난방 기간에 높아집니다. 요거는 이제 계절풍의 영향이 정확하게 중국에서도 작동을 한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바다에 주로 이제 선박에서 기인하는 오염원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주로 이제 여름철이거든요. 중국도. 그래서 그런 비난방 기간에 오히려 높게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시면은 난방 기간이 비난방 기간에 비해서 높게 기여하는 오염원들이 이렇게 뭐 한 4개씩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그 계절 관리제 이런 것들을 이미 베이징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영향들을 보면은 다분히 이 난방 기간에 집중적으로 그 PM2.5를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히팅 시즌하고 non 히팅 시즌을 나눠서 각 도시를 가지고 이제 기여도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상관성이 낮은 오염원들은 이제 그 지역 로컬 이미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CPF를 수행을 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오염원이 이제 산업, 소각, 기름 연소 쪽이고요. 그다음에 상관성이 높은 오염원들 같은 경우는 2차 질산염, 2차 황산염, 생물성 연소래서 요거는 이제 장거리 이동돼서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인트 PSF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뭐 베이징의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북서쪽에 바람이 굉장히 높을 때, 풍속이 굉장히 높을 때 기여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남서쪽에 위치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뭐 인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북동쪽하고 남서쪽, 그렇죠? 뭐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일일이 그 요 베이징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소각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저희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요 방향성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예. 여기는 좀 자세하게 저희가 많은 그림을 담다 보니까 좀 일일이 표현을 못했는데 방향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었고요. 뭐 여기 특히 이제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오일 컨버스천 같은 경우가 지금 남동쪽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다렌의 그 샘플 사이트에서 이 남동쪽이 이 바다입니다. 바다고 이쪽이 그 이 서해 쪽에서 선박이 운행하는 그 이 길이 그 다렌 밑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쪽 베이징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로컬 이미션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CPF 분석 결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요건 이제 2차 황산염 같은 경우 이제 난방기관하고 비난방기관으로 따로 나눠서 저희가 이제 그 오염원 가능 지역을 추적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그 중국은 특이하게도 난방기관의 설페이트의 기여도가 비난방기관에 비해서 높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난방기관하고 비난방기관하고 나눠서 세컨더리 설페이트를 분석을 하면 기여도가 비난방기관, 여름철에 훨씬 높게 나오거든요. 중국은 여전히 겨울철에 난방을 위해서 태우는 이 석탄 연소의 영향이 여전히 보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그 난방 기간에 사용하는 그 화석 연료를 뭔가 정책을 만들어서 이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시사성을 보여주고 있었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여기 주로 나타나는 지역이 뭐 장저우, 산둥성, 장수성 이런 것들 특히 여기 장수성 같은 경우는 이 대규모 석탄 화력 발전소가 주로 여기 양쯔강 리버 쪽에 주로 많이 위치해 있고요. 뭐 이런 영향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비난방 기간에도 여기 요 지역이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리를 잘 해야 되는구나. 이제 저희가 이런 이제 뭐 가스 플랜트나 코올 플랜트 같은 것들이 어디 많이 위치해 있는지도 이렇게 좀 이미션 인벤토리로 저희가 보고 이게 지금 잘 설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또 검증을 했습니다. 2차 질산염도 지금 보시면은 아주 탁월하게 난방기관의 기여도가 비난방기관에 비해서 거의 3배, 2배 뭐 이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원 가능 지역도 비슷하긴 한데 훨씬 더 내로우 다운돼 있죠. 난방기관에 대해서. 이게 지금 설페이트하고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오염원 가능 지역이. 그래서 이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저희가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생물성 연소는 지금 되게 특이한 게 그 난방기관에 대한 경우 이제 바오딘 같은 경우는 이게 비난방기관에 한 4 정도 기여하는데 이게 한 66 마이크로 정도 평균 이 정도 기여하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고요. 요거를 요 3개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추적을 했더니 의외로 요런 그 내몽골 지역하고 산시성 지역이 이렇게 오염원 가능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봤더니 내몽골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대규모 그 생물성 연소를 사용하는 발전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결론은 뭐 여기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건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따로 뭐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특히 이제 여기 지금 뭐 DMPMF나 윈도우 PMF 같은 경우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딱 1시간이 됐습니다. 아유,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또 자세히 또 설명해 주시고 특히 이제 새로운 또 PMF 방법을 좀 설명하고 또 적용한 사례들을 보여주셔서 상당히 PMF 하시는 분들한테 또 굉장히 또 유익한 정보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대기업의 연구소뿐만 아니라 또 중국 자료까지도 좀 분석하는 걸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기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 그 궁금한 거라든가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죠. 예.